김 부장,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제 발전하죠? 현실에 안주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버드 MBA 출신 사장 아들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25년 현장 베테랑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오만했던 사장 아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회사는 1위에서 3위로 추락 위기에 처했고 쫓아낸 그 사람은 경쟁사 1위의 주역이 되었으니까요. 과연 누가 진짜 현실을 몰랐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김철수의 눈이 떠졌다. 25년간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는 그의 몸은 이미 새벽 출근에 완벽히 적응되어 있었다. 올해 50살이 된 철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월의 흔적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을 지킬 수 있는 체력과 의지는 충분했다. 간소한 아침 식사를 마친 그는 집을 나섰다. 결혼 20년이 넘었지만 아내는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나 남편을 배웅해 주었다. 대학생인 딸 수진이도 가끔 아빠, 왜 그렇게 일찍 가세요? 라고 물었지만 철수는 현장을 책임지는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오늘은 좀 늦을 수도 있어. 사장님, 아드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서 준비할 게 많거든.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내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선 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성산업으로 향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출근길이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운전하는 이 시간은 하루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대성산업 공장 정문을 지나며 경비원 김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김경비원도 이곳에서 1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부장님, 일찍 오셨네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김 씨도 수고 많아요. 아침부터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철수는 경비원부터 청소원까지 회사의 모든 직원들을 존중했다. 그것이 25년간 변하지 않은 그의 신념이었다.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생각이었다. 계급이나 직급보다는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공장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직원들의 밝은 인사가 들려왔다. 대성산업 생산관리부장 김철수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지켜본 중견사원들, 그리고 철수가 직접 키워낸 젊은 직원들까지 모두가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부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부장님 덕분에 오늘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어요. 철수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며 곧장 생산라인으로 향했다. 밤새 돌아간 기계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그의 하루 첫 업무였다. 25년 동안 한 번도 빼먹은 적 없는 일과였다. 이 점검 시간이야말로 하루 생산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순간이었다. 1라인부터 차례로 돌아보며 철수는 세심하게 기계 상태를 확인했다.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 상태, 온도 조절기의 수치, 유압 시스템의 압력, 각종 센서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점검했다. 25년 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기계 소리만 들어도 이상 여부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론으로는 배울 수 없는 현장만의 감각이었다. 야간 근무자가 남긴 인수인계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큰 문제는 없었다. 다만 3라인의 온도 센서에서 약간의 불안정한 수치가 감지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넘어갈 만한 수준이었지만 철수의 눈에는 놓칠 수 없는 신호였다. 즉시 해당 장비로 향했다. 부장님, 어제 3라인 온도 센서 교체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생산팀 차장 이민호가 다가와 물었다. 민호는 철수 밑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핵심 인력이었다. 철수가 직접 키워낸 제자나 다름없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었지만 이제는 생산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제 퇴근 전에 확인했는데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 하지만 일주일 더 지켜보자. 센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 온도 변화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습도, 기압, 심지어 계절 변화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역시 부장님이세요. 저희는 센서만 바꾸면 끝인 줄 알았는데요. 역시 현장 경험이 다르시네요. 이민호의 감탄 어린 목소리에 철수는 겸손하게 웃었다. 현장에서는 하나의 문제가 여러 원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25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이나 매뉴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들이 매일 벌어졌다. 그래서 경험과 직감이 중요했다. 경험이라는 게 그런 거야. 처음에는 나도 매뉴얼대로만 했었는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보이는 게 달라지더라고. 기계도 사람처럼 컨디션이 있어. 같은 문제라도 날씨나 시간대에 따라 원인이 다를 수 있거든. 너도 곧 나보다 더 잘하게 될 거야. 오전 8시가 되자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됐다. 공장 전체가 활기를 띠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철수는 각 라인을 순회하며 작업자들과 소통했다. 그의 얼굴을 보면 누구나 마음이 놓였다. 25년 베테랑의 안정감은 전체 직원들에게 든든한 신뢰감을 주었다. 부장님, 이라인 작업자 김상호 씨가 어제 허리를 다쳤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상호 씨? 많이 아픈가? 일단 병원부터 가보라고 해. 치료비는 회사에서 처리하고 무리하지 말라고 전해줘. 대신 인력은 내가 따로 배치할게. 철수는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누구보다 우선시했다.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그래서 직원들이 더욱 그를 따랐다. 진심으로 자신들을 챙겨주는 상사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쯤 품질관리팀에서 보고서가 올라왔다. 철수는 꼼꼼히 수치를 분석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미세한 변화가 눈에 띄었다. 불량률이 전일 대비 0.02% 증가한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할 정도의 작은 변화였지만 철수는 놓치지 않았다. 작은 변화가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민수야, 이거 한 번 더 자세히 확인해봐. 어제부터 불량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품질관리 담당 박민수를 불러 세심하게 지시했다.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초기에 잡아야 나중에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다.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배운 지혜였다. 부장님, 0.02% 정도는 일일 오차 범위 아닙니까? 보통 이 정도는 넘어가는데요. 그게 아니야.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 우리 회사가 업계 1위인 이유가 뭐겠어? 이런 세심함 때문이야. 대충대충 하면 금세 2위로 떨어져. 고객들은 0.01%의 차이도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철수의 이런 꼼꼼함이 대성산업의 품질을 책임져 왔다는 것을 모든 직원이 알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철수는 평소대로 직원 식당으로 향했다. 사실 부장급이면 좀 더 좋은 곳에서 식사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항상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선호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직원들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부장님, 여기 앉으세요. 생산팀 직원들이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철수가 자리에 앉자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다. 이런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부장님, 사장님, 아드님이 내일 오신다며요? 어떤 분일까요? 해외 MBA 출신이라고 하더라. 젊은 분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으실 거야. 우리도 배울 점이 있을 거고. 하지만 부장님만 한 현장 경험은 없으시겠죠? 부장님은 정말 대단해요. 과장 시절까지 우수사원상을 몇 번이나 받으셨죠? 젊은 직원 하나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5번인가? 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야. 그런데 차장 되시고 나서는 왜 안 받으셨어요? 실력으로는 계속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요.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다.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지. 나 같은 사람이 계속 받으면 젊은 친구들이 언제 인정받겠어? 상은 동기부여를 위한 건데 나는 이미 충분히 인정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부장님을 따르는 거예요. 맞아요. 부장님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우리 회사가 업계 1위인 것도 부장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장님이 없었다면 우리 회사가 지금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회사의 기둥 같은 존재세요. 직원들의 진심 어린 칭찬에 철수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꼈다. 25년 동안 이 회사와 함께 성장해왔고 중소기업이었던 대성산업을 업계 1위 기업으로 만드는데 자신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한 덕분이야.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지. 회사는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철수는 다시 바쁜 일정에 돌입했다. 내일 새로 오시는 이사님께 보고할 자료를 정리해야 했다. 지난 분기 생산 실적, 품질 관리 현황, 개선 사항, 향후 계획 등을 꼼꼼히 정리했다. 25년 경험이 담긴 소중한 데이터들이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철수는 마지막으로 공장 전체를 둘러봤다. 내일이면 새로운 이사님이 오시니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25년간 지켜온 현장의 자부심이었다. 단 하나라도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정리하는데 벽에 걸린 낡은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2010년도 우수사원 김철수 과장, 2012년도 우수사원 김철수 과장, 2014년도 우수사원 김철수 과장 등등 과장 시절 받은 상장들이었다. 차장으로 승진한 후로는 더 이상 받지 않았다. 당시에는 겸손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는 몰랐다. 자신의 이런 겸손함과 배려가 오히려 25년 후 독이 될 줄은.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변화가 자신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오전 9시 대성산업 주차장에 검은색 BMW 7 시리즈가 조용히 들어섰다. 번호판부터가 남달랐다. 차에서 내린 것은 30대 초반의 잘생긴 남자였다. 키 180cm의 훤칠한 키에 명품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다.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발에는 이탈리아 수제 구두가 빛나고 있었다. 박준호 박 사장의 외아들이자 대성산업의 신임 이사였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공장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25년 전 아버지가 맨손으로 일군 이 회사가 이제는 업계 1위의 중견기업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낡고 구식인 것들만 보였다.
시설도 시스템도 그리고 사람들도. 준호야 왔구나. 박 사장이 직접 나와서 아들을 맞았다. 60대 중반의 박 사장은 25년 전 이 회사를 창업할 때부터 함께한 김철수 부장을 비롯한 핵심 임직원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었다. 아버지,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2년 동안 배운 최신 경영 기법들을 이 낡은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임원 회의실에서 열린 소개 자리에는 주요 부서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철수도 생산관리부장으로서 자리에 앉아 있었다. 25년 동안 이 회사와 함께 성장해온 그에게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준호는 유창한 영어 한마디로 시작했다. 하버드에서 배워온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과시하듯 자신있게 말을 이어갔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2년 동안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도 많이 뒤처져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 말이죠.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솔직히 용어들이 생소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젊은 이사님이니 분명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겠거니 생각했다. 저희 회사도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아날로그적 사고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이런 변화들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준호는 계속해서 영어 단어들과 경영 용어들을 섞어가며 포부를 밝혔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애자일 방법론. 참석한 임직원들의 대부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물론 급격한 변화보다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에 안주하는 것은 퇴보와 같은 거니까요. 박 사장은 아들의 말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해외에서 공부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임직원들의 반응은 조금 다했다. 특히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들은 이런 이론적인 말들이 과연 현실에 적용 가능한지 의문스러워했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호는 각 부서를 돌며 현장 시찰을 시작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생산관리부였다. 회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서였고 김철수 부장이 25년 동안 지켜온 곳이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생산관리부장 김철수입니다. 철수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현재 생산 현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보고했다. 현재 일일 생산량은 500대이고 월 평균 불량률은 0.8%입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생산량은 3% 증가했고 불량률은 0.2%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납기 준수율은 98.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대충 들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낡은 기계들과 수작업이 많은 공정들이 거슬렸다. 하버드에서 배운 최신 제조업 트렌드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아직도 이런 수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요즘은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는 추세인데.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인더스트리 4.0이요? 철수는 생소한 용어에 당황했다. 하지만 최대한 성의껏 답변하려고 했다. 죄송합니다. 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제품 특성상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고정관념이 문제예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지멘스나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를 보세요. 완전히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했어요. 준호의 말에 철수는 잠시 당황했다. 25년 동안 최적화해온 공정을 고정관념이라고 하다니. 하지만 이사님 말씀이니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물론 자동화의 장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시스템도 나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면. 부장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언제 발전하죠? 투자 없이는 성장도 없어요. ROI만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준호는 점점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이런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바로 문제라고 생각했다. 현실적?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현실이 바로 우리 회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컴포트 존에 안주하시는 거죠.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새로 오신 이사님과 첫날부터 언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다. 25년 동안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데 그것이 안주라고 표현되다니. 다른 부서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준호는 어디를 가든 기존 시스템과 방식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영업부에서는 왜 아직도 발로 뛰는 영업을 하느냐고 했고, 인사부에서는 HR 시스템이 너무 아날로그적이라고 지적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는 임원 식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철수는 평소와 같이 일반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벌써 새로운 이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이사님이 좀 까다로우신 것 같던데? 영어를 너무 많이 쓰셔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부장님 괜찮으세요? 아까 좀 힘들어 보이셨는데. 철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젊은 분이니까 패기가 있으신 거지. 우리도 배울 점이 있을 거야. 하지만 속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자신이 25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단번에 구식이라고 치부되는 것 같아서였다. 오후에는 더욱 구체적인 문제들이 터졌다. 준호는 생산 라인을 다시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다. 이 기계는 언제 도입하신 거예요? 15년 전 모델이네요. 이런 구식 장비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직 성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면. 부장님, 그게 바로 문제예요. 고장나면 고친다는 사후 대응 방식 말이에요. 예방적 유지보수라는 개념을 아세요?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또다시 생소한 용어가 나왔다. 철수는 점점 위축되어 갔다. 자신이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분위기는 아침과 사뭇 달랐다. 새로운 이사님의 강한 첫인상 때문에 모두가 조금씩 긴장하고 있었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정리하며 하루를 돌아봤다. 과연 자신이 정말 뒤처진 걸까? 25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정말 무가치한 걸까? 벽에 걸린 우수사원 상장들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다. 집으로 가는 길, 철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기분은 좋지 않았다. 내일부터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훨씬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25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박준호가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 한 달 동안 대성산업에는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준호는 매일같이 새로운 제안과 지시사항들을 쏟아내고 있었고 기존 직원들은 이에 적응하느라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김철수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었다. 준호와의 의견 충돌이 거의 매일 발생했고 그때마다 철수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꼈다. 25년 동안 쌓아온 자신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부장님, 어제 이사님이 지시하신 생산라인 재배치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생산팀 차장 이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준호가 제시한 새로운 라인 배치는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많았다. 그게 실제로 적용해 보니 동선이 오히려 복잡해져서 작업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 작업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세 번째 수정 작업이었다. 준호의 아이디어들은 항상 화려하고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막상 현장에 적용하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럼 이사님께 보고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지만 또 부정적인 마인드라고 하실 텐데. 철수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오후에 준호를 만나 상황을 설명하자 예상대로 날카로운 반응이 돌아왔다. 부장님, 또 안 된다는 얘기세요? 시도도 제대로 안 해보고 벌써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사님, 실제로 일주일 동안 적용해 봤는데 생산성이 15% 떨어졌습니다. 작업자들이 새로운 동선에 적응하지 못해서. 적응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변화에는 항상 저항이 따르는 법이에요. 그걸 극복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매번 반대만 하는 철수가 점점 더 거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객 납기에 차질이 생기면 부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제 발전하죠? 항상 현상 유지만 하시려고 하네요.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도 부정적이라는 평가만 돌아올 뿐이었다. 현실적인 우려를 표현하는 것조차 변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터졌다. 준호가 새로 도입하려던 품질 관리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아 하루 종일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철수는 미리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었지만 무시당했었다. 부장님, 큰일 났어요. 품질관리팀 박민수가 급하게 뛰어왔다. 새로운 시스템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꼬였어요. 기존 품질 기준과 새 기준이 충돌해서 어떤 걸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철수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 준호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무작정 밀어붙였다. 일단 기존 시스템으로 되돌려. 생산 중단이 더 길어지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철수는 몇 시간에 걸쳐 문제를 수습했다. 다행히 큰 손실 없이 정상화할 수 있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었다. 오후에 준호가 현장에 나타났다. 아침부터 벌어진 소동을 뒤늦게 알게 된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새로 도입하신 품질관리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혼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정상화됐고요. 철수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준호를 비난하는 투로 말하고 싶지 않았다. 호환성 문제요? 그런 건 미리 체크하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미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 그때 그 소극적인 태도 말씀이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어요. 준호는 오히려 철수를 탓했다. 자신의 판단 실수는 인정하지 않고 사전에 경고한 철수의 신중함을 소극적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오래된 직원들은 철수를 지지했지만
일부 젊은 직원들은 준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부장님, 이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너무 보수적인 건 아닐까요? 신입사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철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젊은 직원들에게는 화려한 용어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도 있지. 다만 변화에는 신중함도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줘. 한편 준호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구상을 실현해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철수를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아버지 사무실을 찾았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뭔데? 박 사장은 아들의 진지한 모습에 관심을 보였다. 김철수 부장 때문에 회사 발전이 더뎌지고 있어요. 제가 뭘 제안해도 항상 현실적이지 않다. 위험하다. 신중해야 한다. 이런 식이에요. 준호는 지난 한 달간 겪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물론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해서였다. 직원들도 부장님 눈치만 보고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도 부장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요. 이래서는 변화가 불가능해요. 박 사장은 고민에 빠졌다. 철수는 25년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한 핵심 인재였다. 그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아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였다. 그래도 철수는 우리 회사 핵심 인력이야. 25년 동안 함께해온 동반자라고. 아버지, 바로 그런 온정주의 때문에 회사가 발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변화의 시대입니다. 구태의연한 사람들은 정리해야 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다. 김 부장이 아무리 오래 있었어도 회사 발전에 도움이 안 되면 과감하게 교체해야죠. 미국에서는 이런 게 당연해요. 센티멘탈리즘은 경영에 독이 될 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미국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경영 기법을 배워오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모든 게 그대로예요. 특히 김 부장 같은 사람들이 변화를 가로막고 있어요. 준호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설득했다. 철수가 얼마나 변화에 저항적인지, 직원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했다. 정말 회사를 생각한다면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저도 아버지 창업 멤버를 건드리자고 하는 게 편한 마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박 사장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들의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었다.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직 전체가 정체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말이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섣부른 결정은 좋지 않아. 아버지, 그런 식으로 미루면 언제 결단을 내리시겠어요? 이미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준호는 아버지의 우유부단함이 답답했다. 하지만 오늘 당장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다만 씨앗은 심었다. 이제 시간 문제였다.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요즘 들어 회사에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25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감이었다. 아내가 잠든 옆에서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자신이 회사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는 걸까? 변화를 거부하는 꼰대가 되어버린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신중한 것과 보수적인 것은 다르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구태의연하다고 치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철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준호가 이미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준호의 설득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박 사장은 밤낮으로 고민에 빠져 있었다. 한편으로는 25년 동지인 김철수를 버릴 수 없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또 다른 사고였다. 준호가 추진하던 새로운 납품 시스템이 고객사와의 마찰을 일으킨 것이다. 하지만 준호는 이 문제의 책임을 교묘하게 철수에게 돌렸다. 아버지, 또 문제가 생겼어요. 태양그룹 납품건에서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준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보고했다. 뭐, 태양그룹에서 클레임을? 태양그룹은 대성산업의 최대 고객이었다.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거래처였다. 새로운 납품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김 부장이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준호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시스템이었고 철수가 여러 번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태양그룹에서는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박 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태양그룹과의 관계는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김 부장한테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겠다. 아버지, 물어보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항상 변명만 하시거든요. 시간이 부족했다.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준호는 계속해서 철수를 몰아세웠다. 정말 이대로는 안 돼요. 이번 일로 확신했어요. 김 부장은 이제 회사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날 오후 박 사장은 인사팀장 이광수를 불러들였다. 이광수는 20년 넘게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다. 광수야, 구조조정에 대해 한번 검토해봐. 구조조정이요? 갑자기 왜요? 회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같아서. 특히 관리직 중에서 성과가 부진한 사람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이광수는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차렸다. 최근에 김철수 부장과 박 이사 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장님, 김철수 부장님도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검토해봐. 객관적인 기준으로. 박 사장은 직접적으로 철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광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했다. 며칠 후 이광수는 씁쓸한 마음으로 철수를 찾아왔다. 25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를 이런 식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다. 철수야, 잠깐 나와볼 수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철수는 평소와 다른 이광수의 표정을 눈치챘다.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았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긴 후 이광수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철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왜 갑자기 미안하다고 해? 뭔 일이야?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어. 명예퇴직 대상자 리스트에 내 이름이 있어. 철수는 귀를 의심했다.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뭐라고? 나도 믿을 수가 없어. 25년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한 너를. 철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자신이 구조조정 대상이라니.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다. 누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거야? 이광수는 대답하기 어려워했다.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철수도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박 이사님이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하더라. 젊은 인력으로 교체해야 한다면서. 철수는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내보내겠다는 것이었다.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마지막이야. 명예퇴직금은 충분히 주기로 했어. 명예퇴직금이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25년 동안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을까? 이광수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철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이사의 눈에 거슬렸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철수는 박 사장에게 직접 찾아갔다. 25년 동지로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사장님, 철수야, 들어와. 박 사장은 철수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미안한 마음과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 복잡하게 얽여 있었다. 사장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5년 동안 잘못한 건 없어, 철수야. 다만 회사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박 사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자신도 이 결정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다. 변화요? 제가 변화를 거부했나요?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나 새로운 방식에 대한 적응이. 박 사장은 말끝을 흐렸다. 사실 구체적인 이유를 대기 어려웠다. 아들의 강요에 못 이겨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도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25년 동안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상처였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동료들이 하나둘 작별 인사를 왔다. 모두들 눈물을 글썽였다. 철수만큼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부장님, 정말 억울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부장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사가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거예요. 직원들의 진심 어린 위로에 철수는 겨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적어도 현장에서는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분이 잘하면 돼요. 나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다. 자신이 떠난 후 이 현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 날, 철수는 25년간 써온 책상을 정리했다. 개인 물품들을 박스에 담으면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신입사원 때의 패기,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의 기쁨, 부장이 되어 더 큰 책임을 맡았을 때의 각오, 벽에 걸린 우수사원 상장들도 하나씩 떼어내며 박스에 넣었다.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조각일 뿐이었다. 그때 준호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던졌다. 부장님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거니까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변화라는 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결국 도움이 되거든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25년을 함께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을 좋은 기회라고 표현하는 준호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겠다고. 25년 동안 쌓아온 실력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겠다고. 오후 6시 철수는 마지막으로 공장을 둘러봤다. 25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이곳. 이제는 남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며 철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25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집으로 가는 길, 철수는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을 이렇게 내보낸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다. 집에서 멍하니 지내던 철수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온 것은 퇴사한 지 불과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아내는 남편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다. 25년 동안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여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이런 일도 있는 거야.
아내의 위로에 철수는 쓴웃음만 지었다.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었다. 25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대성산업 생산관리부장 김철수가 사라진 것이 문제였다.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철수 부장님이시죠? 저는 한국산업인사팀장 이민호입니다. 철수는 깜짝 놀랐다. 한국산업이라면 대성산업의 주요 경쟁사였다. 업계 2위 기업이었지만 1위인 대성산업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회사였다. 한국산업이요? 어떻게 제 번호를? 부장님께서 대성산업을 퇴사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와 만나볼 시간이 있으실까요?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철수는 순간 당황했다. 퇴사한 지 겨우 사흘 만에 경쟁사에서 연락이 오다니 업계가 얼마나 좁은지 새삼 느껴졌다. 제안이요? 전화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괜찮으실까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퇴사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집에서 계속 이렇게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알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세요. 다음 날 오후 2시 철수는 한국산업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나온 것이었다. 대성산업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그래도 중견기업다운 위엄이 있는 건물이었다. 로비에서 인사팀장을 만난 철수는 곧바로 사장실로 안내받았다. 인사팀장과의 면담이 아닌 사장과의 직접 면담이라는 것에 철수는 놀랐다. 안녕하세요, 김 부장님. 한국산업 사장 한태영입니다. 한태영 사장은 50대 후반의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다. 한국산업을 20년 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경영자였다. 무엇보다 그는 사람의 가치를 보는 해안으로 유명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시겠어요? 한 사장은 철수를 편안하게 대했다. 경쟁사에서 온 사람에 대한 경계심보다는 오히려 환대하는 분위기였다. 부장님,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솔직히 대성산업이 왜 당신 같은 인재를 놓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찬입니다. 과찬이 아니에요. 당신이 만든 생산 시스템, 품질 관리 노하우.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들이죠. 대성산업이 업계 1위가 된 것도 당신 같은 현장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장의 말에 철수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정작 25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경쟁사에서 이렇게 높게 평가해 주다니. 저는 학벌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 학벌이 실력을 만드나요? 나이가 경험을 깎아내리나요? 저는 사람의 진짜 가치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치는 이미 25년간 증명되었어요. 한 사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저희 한국산업의 생산 담당 상무로 오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랐다. 부장에서 상무로 승진하는 것도 그렇고 경쟁사에서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상무요? 저는 고졸이고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25년 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은 어떤 박사학위보다 값진 거예요. 한 사장은 철수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더욱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연봉은 현재보다 30% 인상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톡 옵션도 주식 1만 주를 드릴게요. 회사가 성장하면 같이 성장하는 거죠.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대성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쫓겨났는데 경쟁사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모시겠다고 하다니.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성산업에서 25년을 보냈는데 경쟁사로 가는 것이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당신을 먼저 버린 쪽은 대성산업이에요. 당신이 미안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한 사장의 말이 맞았다. 25년 공로를 한순간에 무시하고 내보낸 것은 대성산업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당신이 필요해요. 대성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진정한 경쟁을 하려면 당신 같은 현장 전문가가 꼭 있어야 해요.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기쁨도 있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가족들과도 상의해야 하고.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좋은 인재는 금방 다른 곳으로 가버리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여보, 정말이야? 상무로 모시겠다고? 응. 나도 믿어지지 않아. 대성산업에서는 짐짝 취급하더니. 그럼 가는 거야? 한국 산업으로? 철수는 고민했다. 25년 동안 한 회사에만 있었던 사람이 새로운 회사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어떻게 생각해? 나는 여보가 좋을 대로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여보를 인정해주는 곳에서 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대성산업에서는 25년 동안 헌신했는데도 결국 아내의 말이 맞았다. 자신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 곳에서 억지로 버틸 이유는 없었다. 며칠 후 철수는 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환영합니다, 김상무님. 한 주일 후 철수는 한국 산업에 첫 출근을 했다. 새로운 회사, 새로운 직책, 새로운 동료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설렸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생산팀장 박민철입니다. 상무님, 저는 품질관리팀장 이영호입니다. 직원들이 차례로 인사를 했다. 이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대성산업에서 25년간 쌓아온 철수의 명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철수는 겸손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보겠다고. 그리고 자신을 내보낸 대성산업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보여주겠다고.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노하우와 경험을 이제 새로운 곳에서 펼칠 시간이었다. 철수는 처음으로 진정한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산업에서의 첫 달, 철수는 회사 전체를 꼼꼼히 분석했다. 25년간 쌓아온 안목으로 한국 산업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 예상보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 2위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1위인 대성산업과의 격차는 생각보다 컸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이것이 기회로 보였다.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상무님, 현재 저희 월 평균 불량률이 2.1%입니다. 품질관리팀장 이영호가 보고했다. 철수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다. 대성산업의 0.8%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수치였다. 원인이 뭔가요? 주로 공정 중간중간에 체크포인트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후반부에 가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문제였다. 품질 관리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공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생산라인 배치도도 보여주세요. 생산팀장 박민철이 도면을 펼쳐 보였다. 철수는 한눈에 문제를 파악했다. 동선이 비효율적이었고 작업자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움직여야 하는 구조였다. 이 배치로는 작업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1라인과 3라인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고 자재 운반 동선도 복잡하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개선 방안을 찾지 못했어요. 철수는 2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1라인을 이쪽으로 10m 이동시키고 자재 창고 위치를 바꾸면 동선을 20%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질 검사 포인트를 현재 3곳에서 5곳으로 늘리면 불량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하지만 검사 포인트를 늘리면 작업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불량품을 걸러내면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나중에 대량으로 불량품이 나와서 전체를 다시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철수의 설명에 직원들은 감탄했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닌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해법이었다. 그리고 원자재 발주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재고가 부족할 때마다 급하게 주문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개선하면 될까요? 3개월 단위로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발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협력업체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 단가를 15%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철수의 제안들은 모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했다. 이론이 아닌 실무에서 검증된 방법들이었다. 2개월 후 철수가 제시한 개선안들이 하나둘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 사장은 철수에게 정권을 위임했고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25년 경력의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성과는 생산라인 재배치였다. 철수의 설계대로 라인을 이동시키자 작업 효율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상무님, 정말 신기해요. 라인 배치만 바꾸었는데 작업 시간이 15% 단축됐어요. 동선이 짧아지니까 작업자들도 덜 필요하고 실수도 줄어들었어요. 직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철수가 예상했던 대로 정확히 효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품질 관리 시스템 개선이었다. 검사 포인트를 늘리고 체크리스트를 세분화하자 불량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상무님, 이번 달 불량률이 1.2%로 떨어졌어요. 이영호 팀장이 흥분해서 보고했다. 2.1%에서 1.2%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더 개선할 수 있을 거예요. 철수는 만족하지 않았다. 대성산업의 0.8%보다도 더 낮은 수치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3개월째 원자재 발주 시스템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기 계약을 통한 단가 절약과 재고 비용 절감으로 월 3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상무님, 정말 대단해요. 3개월 만에 이런 성과를 내다니. 한 사장도 놀라워했다. 철수를 영입한 것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었는지 확신하게 됐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방향은 맞는 것 같네요. 철수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자신감이 넘쳤다. 25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나자 철수와 직원들 사이에도 자연스러운 관계가 형성됐다. 처음에는 존댓말로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됐다. 팀장님들, 이번 달 성과 정말 좋았어요.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상무님 덕분이에요. 상무님이 제시해 주신 방향대로 하니까 결과가 확실히 나오네요.
한국 산업의 변화는 더욱 두드러졌다. 생산량은 20% 증가했고 불량률은 0.6%까지 떨어졌다. 대성 산업보다도 낮은 수치였다. 원가 절감 효과는 누적 15억 원에 달했다. 직원들은 철수를 완전히 신뢰하게 됐다. 그의 지시는 명확했고 결과는 확실했다. 상무님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회사가 달라지네요. 이제야 제대로 된 생산 관리가 뭔지 알겠어요. 상무님 오시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사기였다. 성과가 나오니 자연스럽게 일에 대한 의욕도 높아졌다. 회사 분위기 전체가 활기차게 바뀌었다. 김상무님 정말 잘했어요. 당신이 온 후로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사장은 철수의 성과에 크게 만족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혼자 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함께 해준 덕분입니다. 겸손하시네요. 하지만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업계에서도 한국 산업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불과 6개월 만에 이런 성과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국 산업이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졌지? 김철수 상무 영입한 후부터래. 아, 대성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내보낸 그분? 맞아. 대성산업이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거야. 업계의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철수를 내보낸 대성산업에 대한 의문과 함께 한국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편 철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대성산업에서 25년간 축적한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했다. 새로운 생산 기법 도입, 효율적인 인력 관리, 고객 맞춤형 품질 관리까지 적용해 나갔다. 8개월 후 한국 산업의 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5% 상승했다. 무엇보다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 상무님, 태양그룹에서 연락 왔어요. 저희와 추가 계약을 논의하고 싶다고 하네요. 영업팀장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태양그룹은 업계 최대 고객사 중 하나였다. 정말요? 품질이 좋아졌다고 하던데. 네, 납기 준수율이 99.8%로 올라가고 불량률도 대폭 개선됐다고 극찬하더라고요. 철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대성산업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철수가 떠난 자리의 공백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있었다. 한편 대성산업에서는 철수가 떠난 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속속 터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들이었다. 기계 고장이 평소보다 자주 발생하고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다. 차장님, 3라인이 또 멈췄습니다. 철수의 후임으로 승진한 생산관리차장 이민호에게 직원이 급하게 보고했다. 민호는 철수 밑에서 7년간 일하면서 나름대로 경험을 쌓았지만 25년 베테랑의 자리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요? 어제도 멈췄는데. 온도 센서 문제인 것 같은데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어요. 민호는 당황했다. 철수 부장이라면 기계 소리만 들어도 원인을 파악했을 텐데 아직 그런 경험이 부족했다. 매뉴얼대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다. 일단 기술팀을 불러서 점검해 보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술팀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했다. 결국 외부 전문업체를 불러야 했고 3라인은 하루 종일 가동 중단됐다. 그동안 철수가 예방정비로 미리 막아왔던 것들이 터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사님,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민호는 준호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뭐가 문제인가요?
기계 고장이 너무 자주 발생해요.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입니다. 그리고 불량률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준호는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다. 분명 자신의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마인드가 부족해요. 준호는 직원들 탓으로 돌렸다. 자신의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고 직원들이 뒤처진다는 식이었다. 그런데 직원들이 계속 김 부장님 방식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문제예요. 과거에 안주하려는 거죠. 변화에 저항하는 마인드를 바꿔야 해요. 준호는 점점 더 직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최신 방식을 따라오지 못하느냐며 질책했다. 직원들은 점점 위축됐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다. 여러분들이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생각하세요. 준호의 이런 태도에 직원들은 점점 불만이 쌓여갔다. 25년간 성실히 일해온 김 부장을 내보내고 나서는 모든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는 것 같았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는 거야? 김 부장님 계실 때는 실수해도 같이 해결책을 찾아주셨는데 이제 일하는 재미가 없어졌어.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겨도 철수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질책만 들을 뿐이었다. 자연스럽게 업무에 대한 의욕도 사라져갔고 이것이 불량률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 됐다. 한 달이 지나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주요 고객사인 태양그룹에서 납기 지연에 대한 클레임이 들어온 것이다. 무슨 일입니까? 태양그룹에서 왜 클레임이? 박 사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죄송합니다.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납기가 2주 지연됐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다. 2주 지연이요? 우리가 언제 그런 실수를 했습니까? 박 사장은 당황했다. 대성산업은 납기 준수율 98% 이상을 자랑하는 회사였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기계 고장이 예상보다 오래 걸려서 김 부장님 계실 때는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셨는데 또 김철수 얘기네요. 과거에만 매달려서는 발전이 없어요. 준호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박 사장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래서 태양그룹에서는 뭐라고 하던가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박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태양그룹은 대성산업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사였다. 이 계약을 잃으면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었다. 2달 후 설상가상으로 한빛전자에서도 품질 문제로 클레임이 들어왔다. 불량률이 1.8%까지 올라간 것이다. 과거 철수가 관리할 때는 0.8%를 유지했는데 2배 이상 증가한 것이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불량률이 이렇게 높을 리가 없는데. 준호도 당황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도입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었다. 직원들의 집중력과 책임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품질 마인드 교육을 강화해야겠어요. 준호는 여전히 직원들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이 의욕을 잃고 소극적으로 일하게 된 것이 큰 원인이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김 부장님 시절 시스템을 정확히 복원하기가 어려워요. 김 부장님의 노하우는 대부분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매뉴얼로 전수되지 않았거든요. 민호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철수의 25년 경험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현장에서 몸으로 체득한 노하우였기 때문이다. 3개월째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래산업에서 품질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온 것이다. 사장님, 미래산업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영업부장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계약 해지요? 왜요? 지속적인 품질 저하와 납기 지연을 이유로 더 이상 거래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그리고 뭔가요? 한국 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박 사장은 충격을 받았다. 미래산업은 10년 넘게 거래해온 주요 고객사였다. 그런데 그 고객이 경쟁사인 한국산업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었다. 한국산업이요? 갑자기 왜? 최근 한국산업의 품질과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김철수 상무가 합류한 후로. 영업부장의 말에 박 사장은 깜짝 놀랐다. 철수가 한국산업으로 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을 줄은 몰랐다. 김철수가 상무로? 네, 한국산업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업계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품질도 좋아지고 납기도 정확해졌다고. 한 달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업계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시장 점유율 조사에서 한국산업이 28%로 급상승했고 대성산업은 31%로 떨어진 것이다. 격차가 3%까지 줄어든 것이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작년에는 10% 이상 차이가 났는데 박 사장은 믿을 수 없었다. 불과 8개월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3위 업체인 동방산업의 움직임이었다. 동방산업은 대성산업의 고객 이탈을 기회로 적극적인 영업 공세를 펼치고 있었다. 사장님, 동방산업에서 우리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성기업이 동방산업과 계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가격 경쟁력이 좋다고. 이대로 가면 저희가 3위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박 사장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다. 1위 자리를 한국산업에 내줄 수도 있고 3위인 동방산업에게까지 추격당하고 있었다. 준혁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박 사장은 아들을 불러들였다. 뭐가 문제일까요? 분명히 제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어야 하는데. 준호도 당황하고 있었다. 하버드에서 배운 이론들이 현실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김철수를 다시 데려올 수는 없을까? 박 사장의 말에 준호는 펄쩍 뛰었다. 아버지,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내보낸 사람을 다시 모신다고요? 하지만 이대로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박 사장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고 있었다. 한국 산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대성산업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김철수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다음 달에 기다리고 있었다. 연말 업계 순위 발표에서 한국 산업이 1위로 올라서고 대성산업이 2위로 밀려난 것이다. 25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었다. 1년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다. 박 사장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연말 업계 순위 발표에서 한국 산업이 35% 시장 점유율로 당당히 1위에 올라섰고 대성산업은 22%로 2위로 밀려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3위 동방산업이 20%로 바짝 추격해와서 대성산업이 3위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다. 박 사장은 거의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25년 동안 지켜온 1위 자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3위로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회사 분위기도 최악이었다.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져 있었고 고객사들의 신뢰도 바닥이었다. 사장님, 미래산업에서도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총무부장이 또 다른 악재를 가져왔다. 미래산업은 15년 넘게 거래해온 중견 고객사였다. 미래산업까지요? 이유가 뭔가요? 품질 저하와 납기 지연이 반복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 산업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박 사장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매주 이런 소식만 들려왔다. 고객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었고 그 고객들은 모두 한국 산업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 사장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자존심을 버리고라도 김철수를 다시 데려와야 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회사가 망할 수도 있었다. 준혁아, 김철수한테 직접 전화해서 따로 만나자고 해봐. 아버지, 정말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내보낸 사람한테 직접. 준호는 여전히 반대했다.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이 체면 차릴 때가 아니야. 회사가 망하면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박 사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김철수가 만나주겠어요? 그리고 돌아온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까요? 이미 한국 산업이 1위가 됐는데. 그래도 해봐야지. 지금 상태로는 3위로도 떨어질 판이야. 결국 박 사장은 직접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25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마음이었다. 철수야, 나야. 박 사장이다. 사장님, 웬일로 연락을 주셨나요? 철수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했다. 시간 되면 따로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서. 조용한 곳에서 말이야. 언제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 네가 편한 시간에. 내일 저녁 7시에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뵙죠. 이틀 후 저녁 박 사장과 준호는 강남역 인근의 한적한 카페에서 철수를 만났다. 아이러니하게도 1년 전에는 철수가 한국 산업을 찾아가 새로운 기회를 잡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철수에게 도움을 청하러 나온 것이었다.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은 철수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자신감이 넘쳤고 당당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사장님, 준호 이사님, 어떻게 오셨나요? 철수는 예전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1년 전과는 다른 위치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박 사장은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25년 동지를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지금 상황의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철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박 사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60대 중반의 회사 창업자가 자신보다 15살이나 어린 직원에게 사과하는 모습이었다. 사장님, 내가 잘못 판단했어. 자네를 잃은 게 우리 회사 최대 실수였어. 박 사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1년간 쌓인 후회와 자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돌아와 주면 안 될까? 조건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부사장도 좋고 전무도 좋고 아니면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다 들어줄게. 철수는 잠시 침묵했다. 1년 전 자신을 내보낸 사람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돌아오라고 하고 있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감개무량했다. 사장님, 감사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철수야, 제발. 25년 동안 함께한 정이 있지 않아? 25년 정을 먼저 저버린 쪽은 사장님이었습니다. 철수의 말에 박 사장은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준호가 끼어들었다. 김상무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몰라봤어요. 1년 전에는 철수를 꼰대라고 부르던 준호가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사님도 좋은 공부가 되셨을 것 같네요. 학벌과 이론만으로는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철수의 말에 준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자신의 무능함을 정확히 지적당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산업에서 나오시면 한태영 사장이 가만 안 둘 텐데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사장님 몰래 나온 거겠죠? 그분이 알면 절대 보내주지 않을 테니까요. 철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준호의 말이 맞았다. 한태영 사장은 철수를 회사의 핵심 자산으로 여기고 있었다. 맞습니다. 한 사장님은 모르세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욱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박 사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철수야, 정말 돌아올 생각은 없나? 무엇이든 해줄게. 연봉도 2배로, 아니 3배로 올려줄게. 철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사장님, 저는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걸 한순간에 무시당했습니다. 그때 사장님은 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때는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지금 저는 진짜 저를 인정해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사장님께서는 제가 고졸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나이가 많다고 구식이라고 하지도 않으셨고요. 철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한 사장님은 사람의 진짜 가치를 봐주셨어요. 저한테는 그게 연봉보다 중요합니다. 박 사장과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철수의 거절은 명확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했다. 그럼 정말 안 되는 거야? 네, 안 됩니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다. 사장님, 이제 깨달으셨겠지만 사람이 곧 회사의 경쟁력입니다. 좋은 인재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진짜 실력을 알아볼 줄 알아야 해요. 학벌보다는 경험과 성품을 보셔야 합니다. 카페를 나서며 박 사장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25년 동반자를 잃은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한편 철수는 집으로 가는 길에 한태영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저예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대성산업에서 복귀 제안이 왔었어요. 하지만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랬군요. 고마워요, 김상무님. 솔직하게 말해줘서. 제가 지금 있을 곳은 여기뿐입니다. 다음 날 업계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다. 대성산업이 3위로 추락했다는 것이었다. 동방산업이 2위로 올라서면서 업계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었다. 김철수 한 사람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였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25년 경험을 가진 한 남자의 조용하지만 확실한 승리가 있었다. 이렇게 김철수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회사에 헌신했지만 한순간에 버림받았던 그가 결국 자신의 진짜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진정한 실력이란 학벌이나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성실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좋은 인재를 제대로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리더십의 중요성도 일깨워줍니다. 김철수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주는 곳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